130으로 치고 올라가. 뭐 이래버리면 버블의 징조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 회사에서 뭐라고 하지는 않나요? 그 말도 사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기 대박이구나. 아 여기 좀 분양이 안 될 것 같은 거 라면 주라보다. 네, 안녕하세요. 브릿지 조한송 기자입니다. 오늘은 조현광 하우스 노미스트와 함께 내년도 주택 시장을 전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짧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건설회사에서 주택 시장을 데이터로 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에다가 하우스를 붙여서 네. 이제 하우스 노미스트라는 영역을 개척을 해서 분양성을 전망하는 일을 10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이 연구를? 제가 2010년도에 입사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가 터지고 네. 최악이었어요. 그래서 전국 미분양이 11만 호, 지금 10배 수준이어서 이제 건설사들도 데이터를 가지고 시장을 예측하지 않으면 더 이상 분양을 담보하기 어렵다라는 시류가 이제 확산이 됐어요. 네. 근데 마침 그때 이제 데이터를 공부한 제가 입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건설사에서는 이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대우건설이 10수년간 거의 대한민국 주택 공급 1위를 달성한 회사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전국의 다양한 지역에 분양률 데이터, 네. 청약률 데이터가 충만해요. 그럼 저는 이걸 붙여본 거예요. 시장이 어떨 때 분양이 잘 되더라, 네. 청약이 안 되더라. 이 패턴을 보면은 우리가 분양성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 책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유망 사업지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셨다. 어떻게 예측하시는지도 좀 궁금해서. 저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질 높은 질문을 처음 받아보는 것 같아서 역시 격이 다르다. 네, 감사합니다. 느끼고 꼭 있어요. 살려주는 걸로. 여러분들 뭐 차 타고 가시다가 이렇게 뭐 프로지오가 옵니다 라고 맞아요. 현수막 보셨죠? 네. 뭐 이런 것들 하면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저희는 뭘 쌓고 있냐면 데이터를 쌓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 전화를 하시겠죠. 폴스 추가 있겠죠. 정말 관심 있는 단지는 전화가 터져요. 여기는 대박 났고. 여기 대박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마트나 횡단보도에 기다리면 이렇게 아주머니들, 홍보 아주머니들이 설문지 가지고 네. 돌리시면서 혹시 해보셨어요? 네, 뭐 하나 주시면. 각티슈 주시고 물티슈 주시고 네. 설문하시죠. 네. 그러면 그때 막 설문 관심이 뭐 있냐 네. 이게 다 저희가 DB를 이제 받기 위해서 고객의 설문을 설계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설문을 잘해주시는 고객들이 많으면 당연히 이것도 됐어요 그냥 빨리 각티슈 하시고 더우면 막 물만 가져가시는 분들 이런 것들 이제 보면서 저희가 체크를 하면은 이제 안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뭡니까? 분양의 오픈이 뭐예요? 꽃이 모델하우스 오픈. 네. 월요일 날에 방문객이 많으면 거기 대박이에요. 월요일은 잘 안 와서. 그렇죠. 근데 라면 주고 그러면 여기 좀 분양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라면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사업장마다 선물이 좀 달라지나요? 안 될 것 같은데 좀 센 걸 더 주는지. 그렇죠. 당연한 뭐 얘기겠죠. 뭐 차를 준다든지 BMW 추첨을 통해서. 추첨을 네. 통해서 이제 소셜 데이터 쪽으로 넘어왔어요. 음. 그걸 통해서 이제는 분양률이나 청약률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성을 예측하시는데 주로 네. 활용을 하신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 구독자분들이 이건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집을 팔아야 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집값이 떨어진다고 말을 할 수가 있냐. 단도직입적으로 집값 하락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2018년에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4년 정도 지났는데 출판을 하고 이제 뭐 메이저 신문사나 뭐 KDI라는 연구기관도 한번 갔다 오고 뭐 유튜브나 팟캐스트나 지금까지 4년간 제 이름을 건 칼럼도 쓰고 있습니다. 대중들 앞에. 근데 이제 건설사 직원이다 보니까 오른다고 해도 제가 욕먹고요. 네. 떨어진다고 해도 감도 없다고 욕먹고 뭐 어차피 뭐 숙명이라고 저는 이제 이게 어쩔 수 없구나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국에는 서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르는 지역이 있으면 떨어지는 지역이 있거든요. 집값이 그냥 퉁쳐서 뭐 떨어진다, 오른다. 이거는 무리가 있고 분양을 앞둔 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떨어질 것 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이거 회사에서 뭐라고 하지는 않나요? 제가 이걸 2018년에 대중 앞에 섰는데 그때부터 미분양이 쭉쭉쭉 떨어져서 네. 사실 어디가 안 좋다? 미분양이 없는데 어디가 안 좋다라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래서 그 말도 사실 어려운 얘기입니다. 18년도에는 조금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고 그 근거로 44만 호의 입주 물량. 그래서 뭐 서울을 제외하면 2018년 이후에는 이전과 같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지났고 보니까 상승세는 계속 당시 예측과 다르게 흘러간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입주량도 지금 돌아봐도 2018년이 최대치거든요. 이건 이제 확실히 둔화되겠다
라고 했는데 19년의 통계를 잠깐 돌아보면 두 개의 통계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부동산 114 통계가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19년 1분기 때 전기 대비 마이너스 한 0.2%, 네. 서울은 마이너스 0.4% 떨어졌단 네, 말이에요. 네. 그리고 2분기 때도 0%였어요. KB 통계는 19년 상반기 동안 서울이 마이너스 0.9%, 네. 서울이 마이너스 0.5%. 그때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살짝 발을 담갔단 말이죠. 음.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8월에 정부에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를 해요. 네. 그래서 이 시점 이후로 완전히 이제 매매 가격이 공급 뭐 안 된다 해가지고 완전 안드로메다로 간 것이고, 또 작년에는 또 임대차 3법에서 전세가도 안드로메다로 가면서 이런 거예요. 그때 이제 그것까지는 제가 하지 않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데이터의 한계다. 그리고 뭐 굳이 뭐 맞았던 것은 뭐냐면 주택 고령화예요. 실제로 지금 뭐 신축의 강세 지금 3년째죠. 3년째 지났는데 강세가 되고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인구 밀도가 중요한데 서울 인구 밀도가 넘사벽이다. 네. 그래서 서울은 그래도 강세를 보일 거다. 예상치 못한 정부의 대책으로 상승세가 좀 더 지속이 됐다 이런 건데, 이전 인터뷰도 찾아봤는데 그해 19년도 집값이 2% 정도 하락할 거다. 그때 또 전망이 조금 엇나갔는데 그것도 좀 정책의 효과가 그렇죠.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면 왜냐면 이 정책이 19년 8월에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투기과열 지구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240여 개 시군구 중에서 정부에서 규제를 안 건드리는 데가 한 30여 곳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예측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될 것 같다. 사실 다 그 정부에서 발표한 기준대로 다 가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예측 불허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뭐 동두천만 됐죠. 조금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빈 부분들, 네. 왜 이러지? 이렇게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다. 네. 근데 그러면은 이런 변수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해서 빅데이터로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도 이제 변수에 넣게 됐죠. 데이터는 역시 패턴이 있을 때 위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정책을 발표하면서 저희도 따라잡기 시작했죠. 아, 이거는 지정하면 오르는구나. 분기별로 사이클을 계속적으로 네. 추적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 정부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뭔가를 발표할 때마다 다시 상승으로 역행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 속에서도 이제 뭐 패턴을 만들면서 이제 데이터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보면 되는데, 지금 주택 시장은 어떤 사이클에 진입했다고 보시나요? 지금은 일단은 이제 정부에 6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임기가. 네. 사람들이 내성이 돼 있고 또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불신 이런 게 이제 시너지를 발휘해서 아이고. 매매가도 상승 완연한 상승 사이클에 있고 전세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연한 상승 사이클이에요. 차이가 뭐냐면 네. 2006년 버블기에는 네. 매매 사이클만 혼자 이렇게 튀어갔어요. 전세가는 그냥 따라갈랑 말랑하다가 터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차 3법 때문에 뭐 뒤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전세까지 동반 상승이에요. 다시 말해서 매매를 전세가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가격이 높아? 버블이네? 이거는 사실은 19년, 20년, 21년 문법이에요. 전세까지 동반 상승하는 상황에서 모멘텀이다. 버블보다는. 그래서 내년 뭐 22년 상반기까지는 뭐 이런 추세가 계속 가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버블이 아니다. 그렇죠. 버블이라는 것은 이제 터져야 버블이잖아요. 네. 부채 부의 대전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버블이 되려면 세 가지가 좀 만족해야 된다. 하나는 일단은 시장의 용이성, 시장성.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면은 버블의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면 쪼개서 팔거나 쉽게 전자로 팔거나 네. 부동산은 주식에 비해서는 쪼개서 팔거나 쉽게 팔거나 하진 않죠. 또 하나는 유동성이에요. 유동성이 막 투입되느냐, 막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 더 대출 받아. 이럴 경우에 이제 터질 수 있는데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금 대출을 못 줄여서 지금 안 달린 부분이기 때문에 딱 하나입니다. 심리 부분이에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주택 가격 전망 CSI라는 게 네. 있어요. 물가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집값과 가장 유의미하게 같이 물려 들어가는 심리 지표입니다. 근데 이게 100 정도 넘으면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서울의 심리 포인트는 120포인트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소리죠. 심리 자체가. 근데 이제 2018년에 서울이 이제 아주 그냥 팍 오를 때 그때 심리 지수가 137포인트였어요. 네. 그러니까 가장 높았죠. 네. 그 CSI 기준으로 했을 때 2018년 137이고 지금은 120 정도니까. 네, 120쪽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점점 좀 내려. 이러면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조금씩 좀 조정받겠구나. 폭락은 없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데도 갑자기 130으로 치고 올라가. 공급 부족한데 뭐 이거 더 사야지 막 이래버리면 버블의 징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세 가지 이제 뭐 변수로 봤을 때 버블은 아니다.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네. 아니다. 근데 보통은 아무래도 가격으로만 뭐 이전 2년 전에는 얼마였는데 지금은 얼마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품이 많이 끼어 있다 이렇게 많은 평가를 하니까 지금 그런 뭐 부정감도 다른 얘기라서. 네, 그렇게 보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19년도 하락했어야 되고 20년 더 폭락했어야 되고요. 이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심리적으로 행동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게 회상 용이성 효과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상식과 부합하면 되게 그게 오래 갑니다. 예를 들면 집값이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건 맞아요. 18년도 근데 많이 올랐고요. 19년도 아까 말씀드린 좀 저마다가 그 8월 이후에 팍 올랐어요. 근데 이미 18년, 19년도에 30-40%가 올랐어요. 여러분 30-40%가 오른 적이 없어요. 과거 2006년을 제외하고. 근데도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봐야 돼? 저희가 2020년도에 이게 올랐으니까 떨어진다. 이건 당연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정부에서 가격이나 여러 부분 통제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흘러가면은 여러분들 대중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가격이 비싸면 안 사요. 서울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2019년이었어요. 2019년에 미분양이 서울에 700개나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좋은 입지에 7호선에 공원 뷰가 보이는데 미분양이 700개가 남았단 말이죠. 왜 안 샀을까요? 분양가가 그때 비싸다고 해서 그렇죠.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비싸다고 생각하면 안 사요. 안 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내려가죠. 그러면은 공급자 입장에서도 뭐 미분양 오래 갖고 싶겠어요? 재고인데? 그래서 싸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마찰이 있을 수는 있어요. 풀어주면 마찰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왜 패닉 바잉이냐면 기다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19년에는 왜 가만히 있었죠? 그때는 너무 비쌌다고 보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후에 19년 8월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후로 이제는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이 자정적인데 그걸 막아버리면 시장이 어떻게 보면 토한단 말이에요. 역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메커니즘이 확실히 이제는 저도 처음에는 이제 이 정도까지 과하게 할지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더라 이 말씀. 근데 제가 아까 그 책에서 볼 때 궁금했던 게